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세계에서도 사육육도가 최고 1위인데요. 더 많이 2위와 격차를 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또 정기총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분이 많이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양봉산업진흥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서 앞으로 큰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 또 한편은 이런 법이 생겨서 더 많은 제약을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혜택의 어떤 지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각도입니다. 어쩌거나 양봉산업이 발달하려면 어쩌거나 어떤 정책보다도 민원이 풍부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땅덩어리가 적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중국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국토가 강한 나라보다는 통상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상 생산성은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조금 밑도는 이하인데 어쩌거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또 박 대통령께서 아가씨 나무를 많이 심어준 덕택에 우리나라 아가시아 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200만 근 이상의 이런 꿀벌이 사육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서양적이 들어온 지가 1910년입니다. 정확하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제 들어왔는지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도 기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과거 80년대부터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요. 기록이. 근데 제가 얼마 전 한 2년 전인가 고서적점에서 옛날에 문교부 책자를 하나 우연히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교부의 책자에 1910년도 윤신영 씨가 들여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오히려 윤신영 씨보다 퀴겔겐 신부 독일 신부님이 들여온 게 더 우세현 쪽에 이렇게 학자들이 했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서 정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9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년 조금 넘는 기간에 세계에서도 1위의 사육육도를 가진 나라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머리도 좋고 벌관리 기술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됐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사기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벌을 길러내는 기술이 다양하게 더운 지역보다 또 아주 추운 지역보다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양봉 기자들도 오늘 또 경북지회총회에서 저도 전시하고 왔습니다만 다양해.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사육에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불과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동체육기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현대 양봉원과 제가 조합작을 할 때 처음으로 이런 스택으로 자동체육기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어쩌거나 불과 20년도 안 된 사이에 유럽 선진국이나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체밀 기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발달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양봉 기술도 어디 내놔도 그렇게 손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옆에 거대한 중국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는 뭐 사육군 수가 한 900몇십만 군 거의 1000만 군이 이렇게 육박하고 국가 시책도 1000만 군을 목표로 하고서 이렇게 하고 통당 생산성도 중국이 아주 높은 편이에요. 카나다 다음으로 이렇게 높은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국토가 광활하다 보니까 뭐 유채만 해도 남쪽서 중국 이렇게 올라가면 뜰 수 있고 아가시아도 마찬가지고 쌀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다면은 아가시아도 최소한도 5차는 뛸 수가 있어요. 지금 3차 뛰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만 된다면은 북한의 피난민도 많고 상당한 좋은 어떤 양보하기 좋은 여건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나 늘어나는 양봉 사육수에 비해서 민원은 한정돼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민원 심는 데 적극적인 어떤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은 결국은 장기전에 갔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의 양봉산업은 더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꿀벌산업 동호회에서도 전국토 밀원화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이런 식의 운동을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활동을 좀 하다가 사실 조합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 제가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한편 죄를 지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심기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 개인이 됐던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런 미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신문 쉬나무 씨앗을 제가 바쁜데도 조금 따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끝나고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대 갖았으니까 이렇게 잘 심어서 가꾸시기 바래요. 제가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쭉 심었는데 서울 탄천에 가면은 지금 한 19년, 18년 이런 나무들이 크기가 이만큼씩 컸습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하고 화분도 잘 들어오고 번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땅이 없는데 어디다 심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양봉장으로부터 반경 5km 안에는 내가 등기만 없지 사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을 때는 무궁무진.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 보니까 땅 사서 밀원을 심어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저도 양봉을 71년도부터 했지만 그 당시에 내가 돈 벌어서 적어도 한 100만 평의 땅을 산을 사가지고 봄, 여름, 가을 이런 밀원을 심어서 이동하고서 꿀을 뜨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건 꿈이구나 했어요. 현실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바꿔가지고 땅을 살 게 아니라 그런 공안지에 무조건 심으면 그 중에 일부는 내 밀원이구나. 근데 혼자 심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밀원을 또 침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정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심어는 자연 발화가 됐든 이런 아가씨벌에서 꿀뜨기 때문에 양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가씨벌이 없다면 사실 양봉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밀원이 과거 선배들도 좋은 밀원을 가지고 있는 양봉이는 큰 재산이라고 했어요. 재산. 문제 없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좋은 밀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꿀을 남보도 더 많이 떠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밀원을 계속 가꿔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아가씨 꿀이 좀 풍년이 되고 나니까 꿀이 안 나가요. 경기도 없고 거기다가 시장에서는 사냥꾼이 판을 쳐요. 이마트, 롯데마트 이렇게 대형 마트들이 거의 다 그래요. 홈플러스도 요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홈플러스를 제외하고 대형 마트들이 다 사냥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봉농협 조합장을 할 때도 사냥꾼을 막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계속 농림부에 가면은 협회장하고 싸우고 식약청 가면 또 협회장하고 싸우고 그러나 또 양봉협회는 나름대로의 또 여러 양봉인들을 거느리고 또 이렇게 보살피다 보니까 사냥꾼 뜨는 사람들도 회원이고 좋은 꿀 뜨는 사람도 회원이고 그러나 사냥꾼을 떠서 양봉을 영위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나쁜 놈들 다른 거 몸에 조금 안 좋다고 하면 다 그냥 매스컴에 터치고 계속 그 어깨를 압박하면서 양봉에서는 왜 사냥꾼으로 인정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봉인들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자, 양봉인들의 사냥꾼을 떠서 사냥꾼로 호의호식 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100도나무 이상 뜨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 양봉업계를 좌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꼭 돈만 목적은 아니잖아요. 명예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봉인들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아요. 다 꿀을 야 부자지가 속인다 하더라고. 허다못해 저희 집안 방송이 뭐라 그러는지 야 네가 먹던 꿀 줘라. 얼마나 못 믿는 그런 생각이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꿀을 뜨면 그렇게 못 믿는 꿀을 뜹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냥꾼을 뜨시는 분이 있다면 자제하시고 이 사냥꾼이 한번 빠지면요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한번 사기치고 도둑질하고는 영창 갔다 와도 그 버릇을 못 고쳐요.
사양불 뜨는 거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과감하게 벗어나셔야 돼. 아주 거기 수렁에 발을 담그지 마시고 뭐 법의로 해줬는데 괜찮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만 다 사양불 100두나 붙으면요 우리 난리 나요. 그냥 다 그거는 안 좋기 때문에 나머지 99% 이상이 안 뜨고 나머지 1% 안 되는 사람들만 떠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자는 거. 그거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 같이 살아가야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양봉인들이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좋은 호응을 받고 삽니다. 왜? 농작물에 화분 배달을 해줘서 상당히 고마운 사람들이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사양골, 사탕골 이런 부분에서만 더 부각을 시키고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 그런다. 아, 우리 남편이 양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양봉한다 소리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사양골 주위에서 하신다면 허지부덕이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국민들이 좀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제 수익개방돼서 지금 사양골 이렇게 가면서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지는데 국산골 누가 사 먹겠어요? 미국 가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은요 물어보면 그래요. 아, 공산 못 믿어. 코스트 가서 그냥 미국 걸 사 먹는다. 그게 안전하고 그게 믿을 수 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양봉협회 또 조합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겠지만은 거기에도 조합원이나 또 협회원 중에는 상당히 사양골 뜨는 사람들이 입심이 강해요. 자기가 돈을 벌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양봉업계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선출해 줬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 양봉인을 위해서 이런 사양권을 많이 뜨는 사람들은 숨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을 떳떳하게 피고서 더 활개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세요? 우리 양봉 산업. 그래서 제가 뭐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봉 돈벌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는데. 화면이 안 뜨는 그냥 강의를 제가 할게요. 어쩔 수 없네요. 시간이. 자, 벌을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육아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한번 제가 강의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회장님한테 좀 물어봐서 좀 했지만 나는 그래도 초보자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보자다. 초보자가 많으시네. 참 뭐 초보자. 어쨌거나 뭐 초보자가 됐든 올해 경험 있는 분이든 사실은 뭐 관리에 기본은 비슷합니다. 기본은 다 비슷해요. 좀 깊이 들어가느냐 얇게 들어가느냐 차이 뿐이지. 자,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이제 봄벌을 시작해요. 자, 봄벌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냐? 지역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역 따라서. 남쪽에서는 요새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과거보다도. 그래서 90년대 이전 이때만 해도 뭐 2000년 이전만 해도 상당히 뭐 늦게 했어요. 과거에 제주도 유채보러 가면은 2월 말쯤 또 아니면 늦게 오시는 분은 3월 초에 시작을 했어요. 왜? 일찍 해고야 화분떡을 안 주니까 화분이 없어서 육아를 하다가 유충에 먹이를 주지 못하니까 유충이 죽어버려. 또 그때만 해도 날씨가 추우면 일찍 오면은 물 공급이 안 됐어요. 물 공급이 안 되면 유충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두 번만 죽으면은 이렇게 크게 죽으면은 오히려 일찍 온 게 손해 벌만 늙어버리고 제가 그런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제가 80년대 중반에 물 급수기, 소문 급수기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 다른 분이 홍순현 씨가 좀 만들었지만은 쓰는 그 형태가 저랑 틀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제 거로 하는데 사실 소문 급수기로 급수를 제가 정리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뭐 내 봉장 옆에 냇가리 있고 물이 있고 앞에 웅덩이 파다 주면 되지. 무슨 뭐 급수기가 필요하냐. 그러나 당신 벌을 급수기로 길러서 내가 상품으로 판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2만 원 내지 3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과연 급수기 그 당시에 뭐 1,000원도 안 해. 한 800원 했나? 그 당시 얼마였나? 나도 기억이 없네.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3만 원 가치가 더 오른다면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라.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돼서 90년대 중반서부터 거의 전 양봉인들이 물 주는 것을 이제 아주 상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로 화분 시장이 개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싼 화분이 들어오고 물을 주는 것이 되니까 봄벌을 조금 더 일찍, 열흘 일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1월 중순, 뭐 2월 초순이면은 거의 전국에서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그러나 벌이 좋고 군세가 괜찮은 사람은 경제성을 따져야 돼요. 무조건 일찍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일찍 하면은 번식은 일찍 되지만은 번식이 순조롭게 잘 됐을 때는 괜찮지만은 순조롭게 안 됐다 하면은 늦게 한 것만 못 옵니다. 늦게 한 거는 안전해요. 그럼 늦게 하는 게 언제쯤 좋냐? 2월 하순쯤 중부 지역에서 하시면은 보편적으로 벌이 산란의 기산을 빨리 가요. 옛날에 제주도 가봐도 그렇고 3월 초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벌이 월등난 벌이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기본 산란은 화분떡을 줘서 기르고 외부에서 화분이 들어올 때쯤에는 그 봉충이 터져 나올 때 딱 맞추면은 제일 경제성이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들고 일찍 덜 들고 또 물도 적게 주고 안전하고. 근데 어쩌거나 일찍 하다 보니까 뭐 전기가온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저도 전기가온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전기 허가를 안 받고 팔았다고 고발해서 제가 고등검찰청까지 서울지검, 중앙지검 또 고검 두 번이나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손을 뗐어요. 근데 어쩌거나 이제 그게 전기가 오면서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이 뭐 한 90% 100%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말라. 또 아니면은 벌에 대한 이 기본적인 육아에 또 아니면은 습도나 이런 거에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말라. 실패합니다. 그래서 벌을 내가 하면은 딱 내가 손으로 느껴서 벌써 습도가 적당하다. 이건 습도가 너무 건조하다. 당연히 열을 과하면 건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온을 하든 또 보온을 너무 과하게 하든 이러면은 안에 습도를 가습을 해서라도 습을 어떻게 밀어넣어서라도 해줘야 돼. 그래서 봄벌 때 제일 중요한 게 습도 맞추는 겁니다. 네? 습도. 그럼 습도 맞추는 게 내부에 어느 분들은 실제로 보통이다 힘드니까 너무 안에 습이 많다. 이 봄벌에서는 결로 현상을 잘 활용하는 이런 기술을 터득하시면 그 사람이 기술자예요. 결로 현상. 결로 현상이라는 것은 한쪽은 더웠고 한쪽은 참 중간에 여기에 공기 중에 있는 습이 달라붙는 거예요. 자, 겨울에는 냉장고에다 냈던 음료수나 이런 것을 내놔도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안 생겨요. 여름에 더울 때 냉장고에 있는 바깥을 시원하게 내놔봐요. 겉이 물방울이 쫙 생겨요. 자, 봄에 봄보를 시작을 하면은 안에는 34, 5도, 33도 이렇게 열을 내니까 덥고 그 밖에는 차니까 그 중간에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온을 많이 해주면은 그 생기는 중간에 벌통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벌통 밖에 습이 생기니까 벌통 안에 습이 안 생겨요. 그러나 벌통을 알몬통으로 기른다든지 스티로 보통으로 아무 보온도 안 하면은 그 안에 결로 현상이 생겨서 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은 뒤만 연락할 게 아니라 보온만 조금 적당히 하면은 물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 벌의 산란가는 상태라든지 육아하는 상태와
이 결론 현상은 어디에 초점을 둬서 눈으로 보이진 않더라도 습도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예민하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지역에 가령 경주에 있는 사람이 뭐 10명이고 100명이고 벌을 기른다. 그럼 똑같이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고 봉충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군세가 좋게 한 사람이 있고 안 좋게 한 사람이 있고 내부에 보온 덮개를 2겹 덮었느냐 1겹 덮었느냐 보온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나무통이냐 스치를 붙었냐 잎이 피냐 다 틀려요. 옆에 사람들. 그래서 내 벌에 맞는 습도 상태를 내가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전기가호를 하든 다른 걸 하든 과보를 하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되는 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아내 또 선배 양봉이들을 물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초보자들이 많은데 초보자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배 양봉인들이 쭉 해온 그것을 표준화된 것을 그걸 익히다 보면 돼요. 그걸 익히기도 전에 오히려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일 빨리 지름길은 선배들이 잘 해놓은 길을 내가 얼른 들여다가 이놈을 하다가 내가 그래도 여러 해서 어디 가면 내 자신감이 있을 때는 내가 이런 다른 방법도 조금은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벌도 너무 서둘러서 초보자가 일찍 하려고 하지 마시고 놈들 따라하면 2월 초, 2월 중순 아니면은 벌이 좋으면은 2월 말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기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보면은 육아를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젖속에는 3분의 2가 물이고 3분의 1이 대략 화분이에요. 유충은 화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화분이 질이 좋아야 돼. 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주는 화분은 화분의 질을 좋은 거로 만들으셔야 돼. 화분이 묵은 화분이라든지 안 좋은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대두분이나 다른 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화분을 찍게 됐다 하면은 육아 성적이 안 좋습니다. 벌은 한정되어 있어. 월등나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첫 화분이 안 좋은 걸 먹이면은 그 애는 벌 농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서 언제든지 화분도 방사선 조사 지금은 거의 다 해와요. 화분을 중국에서 거의 뭐 1년에 한 200톤씩 수입에다가 우리가 화분 사료로 쓰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에 중국에 200톤을 갖고 오면요. 우리나라 2만 명 농가들이 100kg씩 생산하는 것을 다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많이. 그럼 우리나라 2만 명 양봉농가 가서 다 검사해보세요. 부적병, 미국 부적병, 유럽 부적병, 백문병, 석고병, 노점합병, 뭐 바이러스를 할 것이 없는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분 들여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화분을 80년대 초에 화분을 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석고병이 지금 백문병이 싹 걸렸어요. 화분을 주고 나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을 익혀줘야 하냐 또 아니면 삶아줘야 하냐 주지 말아야 하냐 고민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방사선 조사를 하면은 괜찮다 하는 이런 어디서 소식을 들어서 어디가 방사선 조사하는 데가 있는지 알 수가 있었죠. 전국의 114 안내양한테 다 물어봤어요. 미친놈처럼 수십 가운데. 근데 없어요. 그날 어느 날 찾으면 뭔가 열린다고 하더니 보사부에다 물어보면 알았다. 그 보사부에다 전화해서 방사선 조사하는데 어디냐. 왜 그러냐. 화분 소독을 나간다. 아니 먹는 식용화분을 그 소독은 안 됩니다. 못 가르쳐줍니다. 딱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양봉농가가 질병이 걸려서 이 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겨서 하려니까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여주에 있는 6년 물산 주식회사를 가르쳐줘서 국내에서 최초로 화분을 방사선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먹이게 된 동기가 제가 해서 한 거예요. 사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그냥 갖고 오면요 엄청나게 석고병이 쫙 걸리는 거예요. 예? 저도 한 해 하나도 안 걸렸는데 싹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백문병, 석고병,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석고병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양봉인들이 거의 석고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석고병의 포자가 틀리고 백문병 균의 포자가 틀려요. 근데
대다수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백무병입니다. 석고병은 좀 적어요, 양이. 그리고 석고병은 인수 공통 병입니다. 사람한테도 올려요. 그래서 석고병 걸린 뒤, 백무병 걸린 데서 여러분들이 화분을 받아서 팔으시면 안 돼요. 먹으셔도 안 돼요. 그래서 그후서부터 방사선 조사하는데 중국에 방사선 업체가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싸니까 거의 지금 소독을 해서 옵니다. 자,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방사선 소독을 하러 다녀봐서 아는데요. 식품은 7kg 용량을 화분을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 하지 말아라 하는데 화분을 그렇게 하면요 방사선 조사가 잘 안 돼요. 때로는 그리고 위에서 빛을 쏘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요. 이게 적재를 많이 하면은 저 안에 투과가 끄트머리는 적게 돼요. 적게 되는 게 재수롭게 질병이 제일 많이 걸린 화분이 쌓인 것을 나한테 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화분떡 주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백목병도 올 수도 있고 부적병도 올 수 있고 노재마병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화분떡을 주는 이상은 항시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내금을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그래서 화분떡 1차 계획 때는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한 50% 내지 70% 정도 자연 화분을 들어간 게 좋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싸다 해서 묵은 화분 같은 거 사다 쓰지 마세요. 묵은 화분은 비타민 B가 많이 파괴돼 가지고 사실은 안 좋습니다. 육아 성장에 첫 번에 봉충이 공부지고 습도가 맞았고 벌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화분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아의 조건은 우선 첫째 화분, 그 다음에 물, 육아 온도 요거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열을 낼 수 있는 벌이 있어야 돼. 네 가지가 맞아야 돼. 군세가 있어야 돼. 군세. 그래서 군세도 있고 물을 주고 또 육아 온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어쩌거나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보온덮개가 나왔어요. 보온덮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나 꺼져가지고 벌을 기르다가 보온덮개가 이렇게 보온이 잘 돼요. 근데 이게 돈을 투자해서 처음엔 비싸니까 한 장도 이렇게 반 켜서 반으로 덮었어요. 그때만 해도 잘 컸어요. 또 한 장 덮을 때도 잘 컸어요. 제주도 가서. 근데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다가 두 장을 덮으니까 이때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두 장 덮고 위에다가 비닐을 딱 덮고서 바람이 날아가지 말라고 앞에다 돌 쫙 저리고면 내렸다 아침 되면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충이. 그래서 과보온 현상, 과보온 피해 이게 벌통을 넘어 보온을 과다하게 하면 내부의 습도가 부족해서 유충이 안 크는 현상을 말을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과보온 피해라는 용어를 만든 장본입니다. 그 당시 이거를 알아내려고 해서 3년을 내가 노력을 했는데 수분이 한 80%, 85%는 긴데 나머지 15%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한 해는 제주도에 당시 벌을 한 400건 할 때요. 그래서 한 자리에다가 다 넣고 포르마린 소독을 했습니다. 요새 포르마린 쓰시면 안 돼. 그때만 해도 책자나 이런 데 포르마린 하라고 하니까 그놈을 2매씩 축소해 놓고 나머지 뒷장 다 식량을 떴어요. 그때 한 7도나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서 여기서 포르마린을 몇 도나무 사다가 물 희석해가지고 거기다가 깡통 뚫어가지고 속이 다 하루씩 24시간 담아놨다가 이 물로 한 3번씩 닦아서 썼는데 그래도 안 돼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서 하면은 저쪽 남쪽 신예리라는 데서 철만 달분이나 놓고서 이제 기르는데 그 당시 종업원이 7명인데 제가 계속 벌을 차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결로 현상이 그때 터득은 거예요. 제가 결로 현상. 왜? 벌통이 10통이고 20통이 이렇게 딱 났다면은 요 양 가통이 봉충이 몇 개 더 생기는 거예요. 가운데 거부터. 한마디로 저 문 앞이 조금 바람이 더 들어오는데 백지장 한 장 차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걸 탁 느끼면서 얼마나 희열을 느꼈는지 몰라요. 요거구나. 결로 현상이야. 이걸 넘어 보온덮개가 나오면서 벌을 과다하게 보온을 해서 이렇구나. 특히나 비 오는 날 덮으면 그 현상을 많이 입습니다. 비 오는 현상.
왜? 비 오는 날은 겨울에도 비가 오면 영상 5도예요. 영상 5도. 그러니까 벌은 따뜻한데 사람은 비 오는 날은 으시시 습도가 높고 춥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벌한테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예? 벌은 더웁다고 하는데 사람은 자꾸 덮어주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봄벌 기를 때 어느 질병보다도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 것이 과부은 피해입니다. 제일 많이 입는 사람은 얼마나 많느냐? 2맷벌 존놈을 가지고 길러서 5맷벌을 만들었는데 3월 초에 소비가 100석이에요. 소비가 100석. 증손을 3번 해가지고 해놨는데 자 강진에다가 저기 그게 어디냐 상주 밑에 선산권인데 벌은 강진에다 갖다 놓고서 자기 집에 와서 가게를 하다 보니까 딴 거 했어요. 농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을 보온덮개 2겹을 탁 해서 비 맞지 말라고 여기다가 비닐로 위에다 딱 씌워가지고 좀 더 따뜻하라고 많이 내려놓고 바람이 바닷가니까 심으니까 돌을 쫙 눌러놓고 그래서 와보라 해서 가봤더니 다 내가 보니까 5장이 다 백숙입니다. 하나도 없어. 4월 초에는 아가씨 예약공을 만들 때라 유충하고 봉축이 쫙 있어야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워서 그런 거니까 빨리 뵙기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양반이. 그 양반도 나처럼 벌을 오래 한 양반이니까 우리 또래니까 참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다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데 강진이 예? 내가 벌 피해가면 보상해줄게. 베끼라고. 보온덮개 하나만 딱 베끼고 다 비닐이랑 베끼라. 말 안 들어. 결국은 이 양반 좋은 벌 가지고서 아가씨 때 도저히 안 되니까 벌을 사서 꿀 들어갔어요. 이 정도 피해요. 그러고서 봉충이 100% 생길 게 30% 안 생기는 사람 허다하게 봤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그래서 제가 그 과보온 피해를 알아내고서 뭐라 했느냐, 최소한도 양봉업계나 앞으로 양봉인들이 이 과보온 피해로 5년간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했는데 5년이 아니라 15년, 20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보온 피해를 조금은 입는 농가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매벌의 어떤 기본적인 과보온이 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 자, 과보온 피해를 제일 오는 첫째 증상은 뭐냐? 산란이 안 나가요. 적게 나가. 산란이 적게 나가. 그리고 두 번째는 벌이 퍼져. 뒷장으로 넘어가서. 낮에는 더우니까 넘어갔다가 저녁에는 돌아오야 하는데 안 돼. 벌이 밀집이 안 되는 거예요. 더우니까. 자, 벌은 더우면은 육아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피해줍니다. 그러니까 엉성해져. 이쪽이 앞인지 저쪽인지 잘 모르고. 그러고서 산란이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저밀방을 쳐서 올리지 않다. 파서 옮겨서 이렇게 쫙 초생달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데 여기가 불규칙해. 초생달처럼 선이 그어지질 않고. 그러고서는 유충이 젖이 수분이 적으니까 메말라져. 메말라. 자, 그래서 제가 급수기를 만들었지만은 송원 급수기를 만들었어도 과보온이 오면은 물을 줘서 절대로 그 안에 습도를 못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물 주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다 갖다 습도를 맞추면 될 텐데 과보온이 오면 못 맞춥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가 딱 지나면은 벌들이 포기해버려요. 포기해요. 그러면서 제일 피해가 많이 있는 유충이 3일 내지 4일 정도 자란 유충을 파냅니다. 유충이 메말라져가면 파내요. 젖이 적게 있다가. 그래서 보면은 벌을 내가 볼 때 유충에 젖을 잘 주나 안 주나 3, 4일 된 거 젖이 이게 번질번질하게 잘 주면은 적당하게 습도가 맞는 거예요. 그게 없이 유충이 그냥 메말라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 파내서 공보가 지는 거예요. 공보뭉침. 그래서 유럽 부적병이 생겨도 공포가 지고 백무병이 생겨도 공포가 지고 또 과보온 피해가 왔을 때도
공포가 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고 알으셔야 돼요. 그러고서 신속이나 이런 거는 수펄방으로 개조를 잘해요. 수펄방. 산란이 한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여러분들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명이 짧잖아요. 더운 데서 살아서 그래요. 더운 데서. 먹는 것도 아니면 유전적인 인자도 있겠지만은 더운 데서 산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요. 자, 벌도 과보온을 해서 더웁게 기르면 수명이 짧습니다. 춥게 기르면 오래 살고. 그래서 겨울에 월동 보온구 상태로는 6개월, 7개월 사는 거예요. 근데 꿀 물어올 때는 뭐 4, 50일밖에 못 산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으면 그거보다 좀 더 살고. 그래서 봄벌에서 벌을 어떻게 보면 내 벌을 덜 늙게 하고 다만 열흘이라도 더 오래 살고 그러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2월 초에 길른 벌은 조금 일찍 죽는 거고 2월 말에 길르면 조금 더 오래 산다.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늦게 길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보온을 해주는데 보편적으로 자, 스티로폼통이나 EPP는 이쪽 벽면에다가 보온판을 대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무 통은 필히 대주야지. 언제? 9월 중순쯤에 대주세요. 들깨꽃 중반쯤에 일찍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여기다 대주면은 그만큼 벌이 따뜻해서 이 갓장에 새끼도 잘 기르고 또 여기다가 식량도 잘 저장하고 봉개도 밀개도 잘하고 또 벌이 이 추운 뒤에 식량을 파다가 가운데로 옮기는 것은 덜해요. 그런데 여기가 춥게 하면은 벌들은 가운데 자기들이 보온구를 형성하는 쪽으로 계속 식량을 옮겨. 그래서 나중에 밥이 적을 때는 여기게 전량돼서 퍽삭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주고. 자, 보면은 가을에 미리 축수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초보자들은 얼마큼 붙여야 좋은지 또 겨울을 월동날 때 실패하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저처럼 또 오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겨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겨울 월동 내는 거 쉽습니다. 기본을 알면 쉬워요. 벌이 월동의 최저고는 2도 3도예요. 2도 3도 여기 가깝게 비슷하게 맞춰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기후가 영하 10m까지 떨어지고 또 영상 10m 오는데 그걸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벌을 내가 5매를 월동 낸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어떻게 돼요? 양 가까지 벌이 충분하게 보온구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 토부자들이 5매 벌이면은 한 7매 늘어요. 네? 7매. 그럼 어떻게 돼요? 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 가시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월동 나올 때 절대로.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아예 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죽을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겨울이도 따뜻할 때는 벌들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이 뒤에 날 따뜻하면 넘어가서 꿀을 가질러 요로 갔다가 가질러 옵니다. 요로 넘어갔던 벌이 날이 갑자기 저녁돼서 추워졌다. 대다수는 오지만 일부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 찔이 모여가지고 우리 찔이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을 것이다 하는데 영하로 많이 떨어지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떨어져서 죽고 또 그 다음에 날이 올 때 또 넘어갔다가 또 묻어서 죽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낙폭이 많아요. 이 각장의 벌을 적게 붙이면 낙폭이 많으니까 언제든 여기 붙는 정도는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가운데 붙는 정도까지 충분하게 해주시고 매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매수가 뭐 중요해요? 벌만 잘 월동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요 갓까지 보온구가 크게 형성되면은 추위를 견디는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벌이 수명이 건강해요. 자, 그래서 차라리 안 되면은 내년 봄에 또 합치하니까 차라리 한 3회를 세게 붙여놔. 보온구가 크게. 이렇게 하면은 대신에 식량이 많아야 돼. 식량이 적으면은 벌들이 식구가 많으니까 먹다가 식량이 부족하면 폭삭 죽어버려.
그러니까 식량을 가을에 충분하게 주고 이렇게 해서 매수는 줄여주시면은 봄에 가서 별로 축소를 안 해도 돼요. 봄이 여기까지 충분하게 붙어있다면 놔두고 아니면 이 중에서 밥이 적은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봐서 소비가 안 좋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냥 축소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예? 그러면은 일이 쉽습니다. 가을에 많이 해주시면. 그래서 언제든지 가을에 월동 식량